남편이 떠난 뒤 그녀는 통장 속에서 낯선 이름을 발견합니다. 그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남편이 끝까지 숨긴 마지막 진실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죠.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리오의 스토리와 함께 다음 감동을 이어가요. 장례가 끝난 오후 정옥은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며 검은 구두를 신문지에 싸서 맨 아래 칸에 넣습니다. 거실 시계는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듯 보였고 테이블 위 부익음 봉투를 크기대로 가지런히 포개놓습니다. 부엌에서는 국 냄새가 거의 사라졌고 상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접시 2개가 물수건 옆에 놓여 있죠.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상복을 천천히 비닐 커버에 걸어봉합니다. 침대 옆 협탁을 열자 오래된 열쇠꾸러미와 구겨진 메모, 그리고 낡은 종이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흔들자 얇은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구를 찢어 통장을 꺼냅니다. 통장 첫 장에는 한상호의 이름과 오래된 개설 날짜가 선명했고 뒤쪽에는 단정한 글씨의 출금 기록이 줄을 이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반복된 이체 내역이 보였고 메모칸에는 짧게 생활비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잔액을 확인합니다. 숫자는 예상보다 컸고 손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정도면 큰돈이네요. 혼잣말이 방에 짧게 울리고 곧 그녀는 서랍 깊숙이 있던 남편의 인감 봉투도 함께 가방에 넣습니다. 현관을 나설 때 복도 센서 등이 늦게 켜졌고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2번 눌러 확인합니다. 은행 창구는 점심시간이 막 끝나 한산했고 번호표 기계 앞에서 그녀는 손가락을 한 번 접었다 펴죠. 창구에 앉아 신분증과 통장을 건네며 조심스레 거래 내역을 요청합니다. 직원은 규정에 따라 가능 범위를 설명했고 그녀는 인감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내며 확인을 거듭합니다. 모니터를 잠시 보던 직원이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상세 사유는 안내가 어렵고요. 잔액과 최근 거래일은 확인 가능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를 꺼냅니다. 직원은 날짜와 잔액, 그리고 수십 차례 반복된 이체 사실을 적어 보여줍니다. 받는 분 성명은 비공개라서요. 그녀는 시선을 낮추고 종이를 접어 가방 안쪽에 넣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통장을 다시 받자마자 자동문 너머의 바람이 서늘하게 목덜미를 스칩니다. 은행 밖 벤치에 잠시 앉아 휴대폰을 켠 그녀는 연락처를 스크롤합니다. 윤희정이라는 이름이 남편의 즐겨찾기 상단에서 멈춰섰고 통화 기록은 최근까지 간격을 두고 이어져 있었죠. 그녀는 바로 전화를 걸지 않고 메모장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습니다. 성급하면 실수하죠. 스스로 말한 짧은 문장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듯했고 그녀는 휴대폰을 잠그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 표지판의 지명을 하나씩 읽으며 머릿속 지도를 그립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공기가 아까보다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통장과 메모, 그리고 남편의 인감 봉투를 일렬로 펼쳐둡니다.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기록의 간격과 주기를 다시 확인하고 달력의 점으로 표시합니다. 표시는 정확히 같은 날에 찍혀 연속을 만들었고 그 패턴이 20해 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책상으로 가 상단 서랍을 완전히 빼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서랍 바닥 합판 모서리가 약간 떠 있는 걸 확인하고 얇은 자를 넣어 밀어 올립니다. 틈에서 작은 수첩이 하나 나왔고 표지 모서리는 닳아 종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간단한 지출 메모가, 뒷장에는 주소와 고정 금액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죠. 매달 같은 금액. 그녀는 짧게 중얼거리고 주소 옆에 적힌 약자의 의미를 유추해 보려 펜으로 동그라미를 칩니다. 시계가 6시를 알리자 그녀는 불을 더 켜고 벽걸이 달력을 떼어 식탁으로 가져옵니다. 달력과 수첩, 통장 내역을 나란히 놓고 날짜를 대조하며 누락이나 변칙을 찾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자 그녀는 의자를 조금 뒤로 밀고 깊게 숨을 내쉽니다. 휴대폰에서 인터넷 지도를 열어 수첩에 적힌 주소를 입력합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빌라 단지가 표시되었고 주변에 작은 시장과 복지관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도의 별표 기능으로 위치를 저장하고 내일 필요한 서류와 이동 동선을 메모해 정리합니다. 손목에 찬 묵주가 식탁 불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녀는 그것을 엄지로 한번 굴립니다. 내일 가보면 알 수 있겠죠. 방안 공기가 조금 가벼워진 듯 느껴졌고 그녀는 식탁 위 서류를 폴더에 끼워 서랍에 넣습니다. 현관 문잠금 장치를 다시 확인한 뒤 거실 등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어둠에 반쯤 잠겨 있었고 그녀는 커튼을 조금 걷어 달빛을 들입니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내일의 이동 시간을 머릿속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알람을 설정하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뒤 품속에서 통장 사본이 든 봉투를 한 번 더 만집니다. 창밖 도로의 신호등이 초록에서 빨강으로 바뀌는 빛이 벽을 스칩니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눕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다음 계획은 이미 충분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칠 때 정옥은 어제 적어둔 메모를 다시 펼쳐봅니다. 수첩의 주소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은 그녀는 검은 외투와 낡은 손가방을 챙깁니다. 지하철역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찍을 때 손이 잠시 떨렸고 그 떨림이 불안처럼 오래 남았습니다. 광명시의 낡은 빌라 골목에 도착하자 공사 소음과 먼지가 공기를 메웠습니다. 정옥은 주소를 적은 종이를 쥔 채 초인종 옆 이름표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윤희정이라는 이름표는 보이지 않았고 낡은 현관문 앞에는 광고 전단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담배를 들고 나오는 중년 남성이 그녀를 흘끗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이라면 오래전에 이사 갔어요. 혼자 사시던 분인데 몸이 좀 안 좋았던 걸로 알아요. 정옥은 고맙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얹힌 듯 답답함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뒷골목을 한 바퀴 돌며 주변을 살폈고 녹슨 우편함 사이로 보이는 이름표를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돌아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 그녀는 통장 사본을 다시 꺼내 거래 내역을 훑습니다. 한 달도 거르지 않은 송금 기록이 20년 가까이 이어져 있었죠. 남편이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돈을 보냈는지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불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사실을 알아야죠라고 속삭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 민수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보여줍니다. 민수는 눈썹을 찌푸리며 엄마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럴 뿐 아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옥은 말없이 고개를 돌리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서로의 감정은 아무 말 없이 벽처럼 굳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옥은 불을 끄지 못한 채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납골당의 위치가 적힌 종이를 꺼내듭니다.
다음 날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남편의 납골당으로 향합니다. 납골당은 사람 하나 없는 평일 오후였고 조용한 불빛 아래에 꽃향이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정옥은 유리문 안쪽에 남편 사진을 향해 묵묵히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속으로 천천히 말을 걸 듯 입술을 움직입니다. 여보,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짧게 고개를 숙입니다. 묵념을 마치고 일어선 그녀는 다시 인간 봉투를 가방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곧장 남편의 옛 직장 주소를 검색해 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도로공사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철제 정문 앞에서 경비복을 입은 노년의 남성이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한 과장님님 아니신가요? 라는 말에 정옥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죠. 경비원은 반가운 듯 웃으며 한상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한상호가 젊은 시절 큰 사고를 겪었다고 조심스레 말합니다. 정옥은 숨을 들이쉬며 그가 무슨 사고를 말하는 건지 묻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분이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냈었죠. 희생자가 있었다네요. 라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비실 벤치에 잠시 앉습니다. 손에 쥔 통장이 더 무겁게 느껴졌고 머릿속에서는 윤희정이라는 이름이 다시 떠오릅니다.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동 안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도로공사 인사과 복도는 오래된 형광등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정옥은 접수 창구 앞에서 대기표를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직원들이 오가는 문서함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벽 한쪽에는 오래된 감사패들이 걸려 있었죠. 차례가 되어 창구에 앉자 인사 담당 직원은 규정상 자료 열람이 어렵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며 남편의 과거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조용히 설명합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다 공식적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되풀이했죠. 그때 복도 끝에서 그녀를 알아본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뵌 분이죠?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안쪽 구내식당으로 가시죠.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식당 구석의 작은 탁자에 마주 앉은 경비원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사고,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욱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경비원은 당시 상황을 천천히 회상했습니다. 도로공사 차량이 회의 참석 후 돌아오는 길에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갔고 맞은편 오토바이 운전자가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젊은 가장으로 딸이 겨우 3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한상호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외근 업무에서 배제되어 한동안 본사에서만 근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한동안 사무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류만 정리했죠. 매일같이 반성문을 쓰셨습니다. 정옥은 손끝으로 식탁을 천천히 문지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피해자 부인이 윤희정 씨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우편으로 합의금 송금서를 받습니다. 그녀의 숨이 짧게 멎는 듯했죠. 지금껏 품어온 의심이 다른 형태의 무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경비원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분 이후로도 연락이 있었습니까? 경비원은 고개를 저으며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매년 같은 시기에 뭔가 붙여지는 걸 봤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하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복도를 걸어 나올 때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바깥의 겨울 바람이 유리문을 흔들었고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오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우산을 펴지도 않은 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남편이 왜 평생 그 비밀을 숨겼는지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닌 묵직한 궁금증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젖은 외투를 걸고 곧장 남편의 책상 앞으로 향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있는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어 첫 장을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기록, 후회, 그리고 다짐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짚으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십 년 전 날짜들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고 매달 마지막 줄에는 보냈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비슷한 글씨로 쓰인 문장 중간에는 희정의 아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무릎 위에 다이어리를 올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고 손끝이 페이지 모서리를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비는 창문을 두드렸고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덮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이런 이유였군요. 방 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옥은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다이어리를 펼쳐두었습니다. 전날 미처 다 읽지 못한 부분이 마음에 걸렸던 탓이었죠. 책장 사이에는 남편이 끼워둔 듯한 낡은 영수증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펼쳐보며 눈을 좁혔습니다. 거기엔 송금 윤희정 명의 계좌라는 문장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종이 끝자락에는 손으로 쓴 작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죄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정옥의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평생 속죄를 이어온 사람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내왔던 일상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 말없이 통장을 정리하던 남편의 모습, 휴일마다 산책을 나가기 전 봉투를 챙기던 습관, 그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이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어졌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식탁 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킬 때 그녀는 곧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번호를 찾아 누르며 남편의 과거 송금 내역 속 이름, 윤희정을 확인 요청했습니다. 상담 직원은 자료 열람이 어렵다며 고개를 젓다가 잠시 검색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희정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는 따님 윤서진 씨가 하셨네요. 그녀는 조용히 고맙다고 인사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펜으로 새 이름 윤서진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낮이 되자 그녀는 외투를 챙겨 들고 시청 민원동으로 향했습니다. 민원 서류 발급 창구에는 줄이 길었고 노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접수 창구에 서서 주민등록 초본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규정을 설명하며 가족관계가 없으면 발급은 불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옥은 잠시 침묵하다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그때 옆 창구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다가와 메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복지과에 문의해 보세요. 윤서진 씨는 사회복지사로 일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복지과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과 사무실 문에는 지역사회 돌봄센터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정옥은 문을 두드리기 전 손가락으로 명패를 천천히 훑습니다.
그 이름 윤서진이 그곳 근무자 명단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로 가득했습니다. 복지사들이 문서를 정리하며 전화를 받고 서류를 복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정옥은 접수대에 서서 근무자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윤서진 씨는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오전 회의가 끝나면 복귀할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잠시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지관 마당에는 노인들이 모여 체조를 하고 있었고 스피커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정옥은 묘한 긴장과 안도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무겁게 눌러온 의문이 이제 곧 풀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그녀는 가방 안쪽의 다이어리를 다시 꺼내 남편의 필체를 천천히 읽습니다. 오늘도 그녀에게 송금했다.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아이만큼은 잘 자라길. 글씨는 약간 떨려 있었지만 한 획 한 획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다이어리를 조심스레 닫고 두 손으로 꼭 쥡니다. 시간이 흘러 시계 초침이 정오를 지나갈 무렵 복지관 안쪽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 명의 직원들 사이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그녀의 표정에는 피로가 배어 있었고 단정한 머리맡에 작은 핀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윤서진 씨 오셨어요 라고 말하자 정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랜 시간 쫓아온 이름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순간이었죠.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정옥은 다이어리를 가방에 넣고 단정히 외투 단추를 여밉니다. 이제는 그저 묻고 들어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녀는 숨을 고르며 문 쪽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복지관 사무실 문을 열자 따뜻한 난기류와 함께 잔잔한 소음이 밀려들었습니다. 정옥은 한 발 물러서서 숨을 고르고 접수대 너머로 윤서진을 바라봅니다. 서진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낯선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명함을 내밀 듯 손을 모읍니다. 저는 한상호의 아내입니다.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류철이 바닥에 떨어지며 흩어졌고 주변의 소음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서진은 손끝으로 종이를 주워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습니다. 그분 한 과장님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직원들이 눈치를 보고 자리를 비켜주자 두 사람은 복지관 작은 상담실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차 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고 벽에는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보자마자 입술을 떨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 통장, 어머니께서 평생 지켜오신 거예요. 어릴 적엔 매달 우편으로 돈이 왔어요. 그 덕분에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정옥은 말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남편의 다이어리 속 문장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만큼은 잘 자라길. 서진은 조용히 서류철을 닫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윤희정이 병이 악화되어 입원했을 때 한상호의 송금이 마지막까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서도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뒀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 죄를 평생 안고 사는 건 더 큰 벌이라고. 정욱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꼿꼿이 세운 채 서진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정욱 앞에 놓았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희정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봉투를 열어 안쪽 종이를 꺼냈습니다. 편지에는 간결한 문장들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속죄했다면 나는 이미 용서했다. 짧은 문장 한 줄이 눈에 들어온 순간 정옥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남편의 고통이 어떤 형태였는지 비로소 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조심스레 봉투에 넣고 두 손으로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눈가를 훔치며 그분은 제게 아버지 같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옥은 서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함께 복지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어오자 서진이 목도리를 정리하며 인사했습니다. 정옥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고 서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악수였습니다. 복지관 앞 나무 벤치에 잠시 앉은 정옥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해가 비추며 그녀의 눈동자에 은은한 빛이 번졌습니다. 손에 쥔 편지의 봉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녀는 그것을 꼭 붙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얽혀있던 오해와 분노, 슬픔이 서서히 흩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통장보다 더 값진 것은 그가 끝까지 붙잡았던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정옥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신발을 벗었습니다. 온종일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마음 한편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낡은 가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낡은 공책, 그리고 미처 보지 못한 봉투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남편의 필체로 마지막 기록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 그 안에 편지를 꺼냈습니다. 첫 줄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본다면 내 진심을 믿어줘요. 정옥의 시선이 마지막 문장까지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녀에게 돈을 보낸 건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벌을 주는 길이었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정옥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꽉 막혀 있던 돌덩이가 천천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고백은 죄의 변명이 아니라 평생 지고 살았던 무게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원래 봉투에 다시 넣고 통장과 함께 비닐 지퍼백에 담았습니다. 그것들을 품에 안은 채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내리쬐는 오후 납골당 입구에는 관리인 한 명이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 가득한 유리암 사이에서 남편의 사진이 걸린 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통장과 편지를 꺼내 남편의 사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평생 무엇을 감당했는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에는 후회보다 평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묘비 앞의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천장에서 떨어진 햇살이 봉투를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정옥은 무릎을 굽혀 손끝으로 봉투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색 외투를 입은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한 과장님님 되시나요? 정옥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신사는 낯익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과장님과 함께 일하던 김영철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분 통장을 관리해 드렸어요. 정욱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펴보였습니다. 거기엔 매달 송금한 날짜와 금액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병상에서 저보고 꼭 확인하라고 하시더군요. 정욱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철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언젠가 아내가 이해해 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정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답했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김영철은 짧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정욱은 남편의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묘소 안의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처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진 옆에 국화 한 송이를 가지런히 바로 세웠습니다. 납골당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봉투를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도 편히 쉬어요. 문을 나서며 고개를 돌리자 햇살이 유리문에 부딪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모든 미움과 오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정욱은 납골당을 나와 천천히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남편의 편지 문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죄를 안고 산다는 건 벌을 받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 앞에 도착하자 낯익은 모습의 윤서진이 마당에서 어르신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가운데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어렸습니다. 정욱은 잠시 멈춰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걸 돌려드리려고요. 그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놀라며 두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받을 돈이 아닙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분이 미안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마음까지 내가 가져갈 순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통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복지관 직원들은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맙습니다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요라고 답했습니다. 복지관을 나와 벤치에 앉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은 오래된 기억을 흔들었습니다. 한때 남편과 함께 손주들을 보며 웃던 장면이 떠올랐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고통의 그림자 대신 평온이 스며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봉투의 종이 감촉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됐어요.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메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을빛이 도로 위를 붉게 물들이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조용히 승차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는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차들이 지나가고 가게 간판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 모든 일상이 낯설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들려오는 안내방송이 다음 정류장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괜찮아요. 눈가에 잠시 맺힌 눈물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목줄을 꺼내 손끝으로 굴렸습니다. 버스는 느릿하게 기울어지는 석양 속을 지나며 정옥의 마음속에 고요한 평화를 남겼습니다. 봄의 초입 산자락의 나무들이 연두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새로 산 흰 블라우스 위에 얇은 베이지색 외투를 걸치고 납골당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며칠 전 비가 내려 길가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묘역 입구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관리소 앞 게시판에는 헌화시 유리암을 열지 마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걸음으로 남편의 안치함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투명한 유리문 안에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는 한상호의 사진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 옆에는 그녀가 놓고 간 봉투와 통장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 꽂아둔 하얀 카네이션이 보였습니다. 정옥은 손끝으로 꽃대를 곧게 세워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제야 유리문 옆에 새로운 편지 봉투가 하나 꽂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리움 복지관 윤서진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펼쳐보았습니다. 짧은 문장이 고운 글씨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진심이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복지관 어르신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뒤 정옥은 봉투를 다시 접어 사진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묘소 유리문을 손끝으로 닦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누군가의 삶이 이어졌어요. 이제 정말 편히 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 낮게 퍼졌습니다. 유리문 속 남편의 사진은 햇살을 받아 마치 미소가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묘역 뒤편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라 푸른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정옥은 가방에서 준비해온 흰 국화를 꺼내 한 송이씩 올려놓았습니다. 국화향이 잔잔하게 퍼지자 그녀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유리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나도 나답게 살아볼게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잠시 기도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봉투와 통장의 모서리가 살짝 흔들렸고 그 위로 햇빛이 반사되어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에 맞춰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며 산 아래 마을의 풍경이 평화롭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옥은 마지막으로 남편의 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마음 이제 이해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표정엔 후회보다 단단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묘역을 내려오며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꺾어 손에 쥐었습니다. 길가의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녀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꽃잎을 털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자 눈을 살짝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도 의심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진심은 결국 닿네요.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화면은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며 잔잔한 종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죠.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리오의 스토리와 함께 다음 감동을 이어가요.